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범인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한 명이 창틀 아래에서 아주 작은 흔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흔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흔적에서 시작됩니다. 2016년 12월 강원도 평창의 산골 마을 배굴리였습니다. 이 마을은 재개발 계획에서도 관광개발 지도에서도 완전히 비켜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외지인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조용한 산간 마을이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 안쪽 깊숙한 곳에 민간시설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운농업연구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연구원은 친환경 작물과 약초를 연구하는 평범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마다 온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환한 빛이 온실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벽 2, 3시에 온실에 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불길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12월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연구원 내부 직원 숙소에서 시설 관리 직원 정태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연구원에서 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방 안에는 기묘한 냄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풀냄새처럼 느껴지는, 그러나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이 감도는 냄새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둘러보며 오래된 보일러 결함으로 인한 사고 사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정리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릉경찰서 강력팀 소속 이수경 경위가 현장에 도착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오랫동안 변사 사건과 강력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녀는 현장을 천천히 후으며 다른 사람들이 지나쳤던 것들을 하나씩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창틀 아래에서 아주 작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분명히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틀 하단 틈새에는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얇고 긴 무언가를 틈 사이로 끼워 넣었다가 빼낸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투명한 유리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약병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습니다. 이 두 가지 발견, 창틀의 압력 흔적과 출처 불명의 유리병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정태성의 휴대폰이 방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직원 숙소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한 사람의 방에 그 사람의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사건 직후 이 방에 들어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연구원 내부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하나씩 불러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된 인물은 연구원 책임자 서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원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경 경위가 직원 계약서를 들여다보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비밀유지 조항이 촘촘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연구원 안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외부에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피해자 정태성이 사건 며칠 전 외부 누군가에게 연락하려 했던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서민철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말 사이에는 무언가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리 담당 직원 문하영이 불려왔습니다. 그녀는 사건 전날 피해자 정태성과 크게 다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태성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무언가를 빌미로 사막, 금전을 갈취하려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술 자체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수경 경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시설관리기사 오광수였습니다. 그는 연구원의 온실 환기 시스템과 각종 설비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온실 근처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수경 경위가
그의 작업복을 확인했을 때 온실 식물의 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없었다고 말한 장소의 흔적이 그의 옷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 최정배라는 인물도 의혹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연구원의 마을 진입과 토지 이용 문제로 연구원 측과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적대감이 깊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그의 트럭이 연구원 인근 도로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저마다 동기가 있었고 저마다 알리바이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이 4사람 가운데 누가, 왜, 어떤 방법으로 정태성을 죽였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운리의 겨울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아래에는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살인의 흔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파일을 덮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잡겠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연탄가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스스로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흘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던 날 이수경 경위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살인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창틀의 압력 흔적과 정체불명의 유리병, 그리고 사라진 휴대폰을 근거로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부검대 위에서 사실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정태성의 사망 원인은 특정 독성 식물성 기체 흡입이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식물이 내뿜는 일부 휘발성 유기화 합물은 밀폐 공간에서 고농도로 축적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독성 기체가 자연적으로 숙소 내부에 쌓이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숙소와 온실 사이의 거리, 환기구조, 기류 방향. 어느 하나도 자연적인 유입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 안에서는 말이 줄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수경 경위가 먼저 말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유입시킨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단순한 변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냄새조차 수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사고처럼 설계된 살인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팀원들을 이끌고 다시 백운 농업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살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 내부를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CCTV였습니다. 연구원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는 이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치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녹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화면을 응시하며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화면이 끊겼습니다. 새벽 1시 정각이었습니다. 영상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2시까지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1시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버 오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버 오류라면 무작위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끊김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새벽 1시에 시작해서 2시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단 한 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녹화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건의 핵심 시간대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 그 누군가가 움직인 시간이 바로 그 1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연구원 건물 전체의 전기 설비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당일 새벽 1시에 CCTV 서버로 향하는 전원이 외부에서 수동으로 차단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준비였습니다. 누군가 카메라가 꺼지는 것을 알고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다시 켜지기 전에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소름 돋는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4명의 용의자를 다시 불러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인 진술 청취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연구원 책임자 서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침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수경 경위가 CCTV 전원 차단 기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민철은 그 기록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물었습니다. 정태성 씨가 연구원 내부에 무언가를 외부에 알리려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서민철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수경 경위는 서류를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조리 담당 문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이미 인정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날 저녁 정태성이 자신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화면을 제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밖에 알리기 전에 돈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는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문하영은 온실 환기 설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기체를 유입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협박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면. 이수경 경위는 이 가능성을 머릿속 한켠에 남겨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온 시설관리 기사 오광수는 이번에는 더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작업복에 온실 식물즙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온실 근처에 간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즙은 어디서 묻은 겁니까? 오광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점검하러 들어간 것이 묻어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세탁도 안 하셨군요. 오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광수는 연구원에서 환기 설비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CCTV 전원 패널의 위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 설비 구조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그를 돌려보내면서 팀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그 작업복 국과수로 보내십시오. 당장. 네 번째는 마을 주민 최정배였습니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오면서부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연구원과 싸운 것은 맞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트럭이 목격되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 사는 사람인데 내 마을 도로를 다니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거칠었지만 이수경 경위가 보기에 최정배는 연구원 내부 구조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환기 덕트의 구조, CCTV 전원 패널의 위치, 온실 기체의 특성. 이 모든 것은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였습니다. 최정배는 일단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이수경 경위는 혼자 수사 자료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4명. 동기 기회 능력.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나씩 걸러나갔습니다. 동기 면에서는 서민철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비밀이 새나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문하영은 협박을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최정배는 연구원 자체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오광수는 현재로서는 동기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기회와 능력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오광수는 다른 색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환기 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연구원에서 오광수뿐이었습니다. CCTV 전원을 끊을 수 있는 위치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도 오광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수경 경위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광수가 실행했다면 그에게 지시한 사람은 누구일까? 명령한 자와 실행한 자가 따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더 복잡하고 더 어둡게 만드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파일 한 장을 꺼내 붙였습니다. 온실 내부 환기 설비 구조도였습니다. 내일 이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지하 설비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진실은 그 덕트 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백운리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실의 불빛은 이날 밤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빛 아래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그것을 반드시 꺼내야 했습니다. 수사가 막혔습니다. CCTV는 지워져 있었고 용의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부검 결과는 살인을 가리켰지만 그것을 증명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사흘째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위님, 이대로면 기소가 어렵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방독면 준비해 주십시오. CCTV는 사건 당일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정확하게 끊겨 있었고 그 전원 차단은 외부에서 수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4명의 용의자 가운데 환기 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인물은 시설관리 기사 오광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지시한 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채로 수사는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그 벽을 부수기 위해 직접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연구원 지하 설비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방독면을 단단히 고정하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팀원 2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눅눅했으며 지표면의 겨울 냉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온실 하부와 직접 연결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손전등을 들어 천장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 환기 덕트가 가득했습니다. 굵고 오래된 금속관들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덕트를 따라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덕트 연결부 한 곳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늘고 짧은 섬유 조각이었습니다. 색은 베이지와 회색 사이 끊어진 단면이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에 걸린 채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몸을 낮추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로프 섬유였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설비에 새 로프 섬유가 걸려 있다는 것은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이 덕트를 최근에 로프로 묶었다가 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덕트를 로프로 고정하면 바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덕트가 숙소 환기구와 연결된 라인이라면 로프로 각도를 조정해 기류를 숙소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설비 지식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섬유를 채취봉투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국과수에 당장 보내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을 훑는 과정에서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깨진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지만 특유의 질감과 색상이 눈에 익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같습니다. 이수경 경위의 손이 멈췄습니다. 피해자의 방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각을 빛에 가까이 댔습니다. 케이스 안쪽 면에 작은 스티커 흔적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메모해두는 사람들이 흔히 케이스 안에 붙여두는 종류의 스티커였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설비실 밖으로 나온 이수경 경위는 곧바로 연구원 내부에 보관된 직원 물품 목록을 열람했습니다. 피해자 정태성이 사용했던 휴대폰 케이스 색상과 재질에 대한 동료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국과수에서 조각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이틀 뒤에 돌아왔습니다. 해당 플라스틱 조각은 피해자 정태성이 사용하던 휴대폰 케이스와 동일한 소재 및 색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해자는 지하 설비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촬영했습니다. 범인은 그것을 빼앗는 과정에서 케이스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태성은 온실 안에서 비밀을 목격했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제 각 용의자의 동선을 다시 맞춰볼 시간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팀원들과 함께 사건 당일 밤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습니다. 새벽 1시 CCTV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 직후 누군가 지하 설비실로 내려가 덕트를 로프로 조작합니다. 온실에서 발생하는 독성 기체가 숙소 환기구를 통해 흘러들어갑니다. 피해자는 이미 잠든 상태였거나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범인은 숙소에 접근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지하 설비실로 돌아와 로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2시 CCTV가 다시 켜집니다. 범인은 그 시간 전에 제 위치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설비실 구조를 알고 덕트 조작이 가능하며 CCTV 전원 패널에 접근할 수 있고 숙소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 오광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수경 경위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었습니다. 오광수에게 정태성을 막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의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오광수를 움직였다는 가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서민철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하 설비실에서 발견된 로프 섬유 분석 결과서와 휴대폰 케이스 조각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온실 지하를 촬영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서민철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험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식물성 약물 성분 추출 실험이었습니다. 태성이 그것을 알고 외부에 넘기려 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서민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막으라고 했을 뿐입니다.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막으라고 했습니다. 조사실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서민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막으라는 지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습니까? 서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팀원에게 말했습니다. 서민철 씨 지금 바로 입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광수 씨 자택으로 출동하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오광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수경 경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겁니다. 차가 백운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조수석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태성은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이 지하 설비실에 있었습니다. 케이스 조각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단서를 건네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차가 오광수의 자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문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의지만 있었습니다. 백운리의 밤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이수경 경위의 손에는 이제 빛이 될 증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광수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가 현관에 서는 순간 그는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광수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지 않게 왔군요. 챕터 3에서 이수경 경위는 지하 설비실에서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덕트에 걸린 새 로프 섬유, 그리고 피해자 정태성의 휴대폰 케이스 조각이었습니다. 국과수 감정을 통해 두 증거 모두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원 책임자 서민철은 조사실에서 막으라고 했을 뿐이라는 말로 스스로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그 지시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오광수 한 명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시 그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주를 준비하던 오광수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실내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현관 옆 창고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팀원이 손전등을 들고 안을 비추었습니다. 선반 위에 방독면이 있었습니다. 공업용 장갑이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방독면의 필터 부분에는 미세한 식물성 잔여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사용한 겁니다. 이수경 경위는 창고를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선반맨 아래 구석, 낡은 천조각 아래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몸을 일으키며 오광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이수경 경위가 말했습니다. 오광수 씨,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모두 기록됩니다. 오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오광수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버티던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이가 온실 지하를 찍었습니다. 실험 장비까지 다 찍었어요. 서 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무조건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오광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겁만 주려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덕트를 조작해서 온실 기체를 조금만 보내려 했어요. 정신이 멍해지면 겁을 먹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상보다 기체 농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제가 농도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이수경 경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들어갔습니까? 오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이가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트에서 로프를 제거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태성씨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신고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오광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팀원에게 눈짓했습니다. 팀원이 오광수에게 다가섰습니다. 오광수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오광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광수의 자백이 나온 다음날 수사팀은 파괴된 휴대폰의 데이터 복구를 국가수에 의뢰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부서졌지만 내부 저장 칩은 물리적 파괴에서 일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복구 전문 연구원이 사흘 밤낮을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상 파일이 하나 살아있었습니다. 길이는 불과 40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40초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온실 지하 공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정태성이 손을 떨면서 촬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험대 위에는 정체불명의 식물 추출물이 담긴 용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라벨은 없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기록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쪽으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수치와 날짜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실험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정태성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이걸 꼭 내보내야 합니다. 이수경 경위는 영상을 2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정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리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40초의 영상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파괴된 휴대폰 안에서 백운리의 눈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민철은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오광수는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민철은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독성 기체를 이용한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막으라고 지시한 이상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하영과 최정배는 직접적인 범행 가담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백운 농업연구원은 즉시 강제 폐쇄되었습니다. 온실은 철거되었습니다. 무허가 실험 자료는 당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수경 경위는 사건이 마무리된 날 오후 혼자 백운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연구원 자리에는 이미 철거 작업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온실이 있던 자리에는 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살인은 처음에는 사고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창틀 아래 압력 흔적 하나, 유리병 하나, 사라진 휴대폰 하나.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없었다면 정태성의 죽음은 그냥 보일러 사고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운 농업연구원은 오늘도 그 온실에 불빛을 켜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딘가에 남습니다. 아주 작은 흔적으로,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그것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한 완전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운리의 긴 겨울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